네, 또 하나의 관심사로 이어졌죠. 어제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6.2%로 27년 만에 가장 최저 수준을 나타낸 것인데 사실은 시진핑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없었더라면 6% 밑으로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보복, 이렇게 무역 마찰이 있는 사이에 중국 경제에서는 또 이상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한 의원님, 한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무역 마찰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2분기 성장률 물론 6.2%로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지만 좀 이것이 거의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워낙 중국 경제가 급하다 보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정앵커가 이렇게 급하기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인사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하루 사이에 이렇게 잘 계셨는지 인사부터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똑같은 성장률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6.2% 성장이 예상치에 부합됐다 해서 중국 경제가 괜찮다 하는 시각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윤이라 캐스터랑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랑 좀 기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계획 경제인 중국에서 내놓는 이렇게 평가는 사실상 그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1,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게 됐습니다는 사실 우리의 평가는 2분기에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외신을 볼 때에도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느냐 이걸 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률 낮죠? 6.2% 해서 우리가 중국의 그 GDP 통계가 1992년서부터 나타나는데요. 27년 만에 가장 낮죠. 예상치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27년 만에 가장 낮은 거는 낮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그 예상치라는 건 예상치고 성장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시계열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1, 4분기 성장률이 6.8%입니다. 2, 4분기가 6.7%, 자막에 한번 나오겠습니다는. 네. 그다음에 3, 4분기가 6.6%, 4, 4분기가 6.4%, 올해 1, 4분기 6.4%, 6.2%. 네. 자, 중국이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예상치에 부합됐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좋다 하는 이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이 그 경기 부양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냐면요. 수출과 그다음에 제조업에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 부양에 중점을 줬던 부분에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 아주 따져줘야 되거든요. 중국이 2분기 성장률에 총수요 요소 항목들 보면 소매 판매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중국의 경기 부양에 주력했던 중국의 핵심적인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경제가 압축 성장했기 때문에 수출 지향적이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중국의 세계 공장이라서 세계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양대축인 제조업과 수출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생각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네. 또 하나의 그 6.2% 성장이 중국의 목표치에 부합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목표치가 올해 3월 달에 조정한 거거든요. 네. 목표치를 확 내려놓고 목표치에 부합됐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3월 달에 전인대에서 중국의 목표치를 기존의 6.5에서 7%에서 하단 상단을 0.5%포인트씩 내려서 지금은 6%, 6.5%가 되거든요. 목표치가 확 내려간 상태에서 목표치에 부합됐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좋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통계 수치는 절대 수준과 시계열상의 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건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죠. 근데 우리가 보면 객관적 사실 가지고 평가할 때 일단은 6.2%는 27년 만에 최저치다. 두 번째는 여기 시계열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네. 근데 이 과정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10차례 추진했습니다. 10차례, 무려 10차례 추진했습니다. 근데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거에서 사실 중국이 어제 1, 4분기 성장률이 나타나서 예상치에 부합됐다, 목표에 부합치 있다 하더라도 사실 중국 경제에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종전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양 효과가. 네. 중국이 작년부터 급하긴 급하죠.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크고 작은 경기 부양책 10차례 추진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경기 부양책은 시차가 있거든요. 우리가 스미스 그랭그 테스팅 이렇게 보면 통화정책 시청만 하더라도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10차례가 이렇게 취향됐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분기별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종전만 못하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 경제는 대체적으로 한때 제가 같이 연을 있었던 조승 교수님이 이렇게 보면 자 중국 경제는 뒤늦게 경기가 경기 성장 국면이 되는 상태에서 사실 그 압축 성장한 대표적이다. 그래서 압축 성장하려면 계획 경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경제를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자국의 유리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시키죠.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게 노동력이 싸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동력 투입하는 거죠. 중계 대학진 운동 것처럼 이게 extensive growth path다. extend 외연적이다. 생산성 외연적이다. 늘어난다. 근데 이것이 뭐냐? 인건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루이스 전환점을 맞으면서 이제는 생산성을 중시하는 거다. 인텐시브 아주 뭐냐 집중시키다 인텐시브 단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동안 extensive growth path에서 intensive growth path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지금의 중국 경제가 놓여 있다. 그러면 이 과도기적인 상태에 중국 경제가 전반부에 있었던 외연적 성장의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3대 회색 코뿔소입니다. 정앵커랑 나랑 오늘 좀 이 초록색을 입으셨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시원한 감을 이렇게 주서 오늘 정앵커랑 같이 한번 정앵커의 이렇게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크 이론에서는 네. 화이트 스완, 백색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 스완이 있고 그 다음에 블랙 스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시청자 여러분 정앵커가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블랙 스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상치 못하게 터지는 리스크를 보다. 그래서 그렇죠. 이때 블랙 스완이 발생했을 때는 보통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 사는 게 거의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 스완은 100조다 해서 리스크가 아니다 하는데요. 너무 투자해서 너무 깨끗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남녀 간에 또 상대방이 너무 깨끗하면 까탈스러우기 때문에 네.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화이트 스완도 역시 리스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레이 스완은 뭐냐? 그레이 스완은 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음. 장기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중국이 지금 extensive growth path에서 intensive growth path로 되는 과도기적 상태에서 중국의 3대 회색 코뿔소가 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럼 3대 회색 코뿔소는 뭐냐 하면 네. 뭐 부동산 거품 문제, 그다음에 그림자 금융 문제, 그리고 사실 그 과다 부채 문제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대부분 다 뭐냐 하면 권력층과 기득권층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지금 정책 입장으로 미중 간 마찰이든가 경기 둔화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약화되는 상태에서 이 3대 회색 코뿔소를 정리해야 중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데요. 자, 이 문제를 두들기게 할 때는 시민들 때 본인이 뭐냐 정책 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놓아놓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암이 점점점 커지니까 아파지죠. 아파지니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암 환자의 근본적으로 암을 치유할 생각하지 않고 뭐냐면 유동성 지원, 캠프 주사, 마약을 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중국 경제가 이렇게 해서 좀 마약을 줄 때는 반짝 사나다가 또 마약기가 떨어질 때는 뭐냐 사실 중국 경제가 다시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마약이라는 걸 한 번 맞으면 나중에는 뭐다 더 큰 마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작년에 보면 대체로 중국의 유동성 규모가 한 30조, 40조인데 지금 뭐냐 70조, 80조대로 오는 거거든요. 마약 세기가 센 거죠. 마약 세기가 센 거죠. 그런 측면이 지금의 중국 경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병이 이렇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면서 이러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바뀌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중국에 들어갔던 한국 기업은 5중고에 시달린다. 경우에 따라서 6중고에 시달린다 이랬는데요. 5중고는 뭐고 6중고는 뭘까 하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중고는 일단 임금이 올라가죠. 중국은 뭐 임금 메리트가 거의 없죠. 임금 올라가죠. 세금 올라가죠. 그다음 부동산 값 올라가죠. 네. 규제 올라가죠. 한한령 역차별 문제죠. 이게 5중고다. 5중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5중고가 당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저비용 고율에 중국 이렇게 진출의 매력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거꾸로 변하고 있다. 고비용 저율이다. 그러면 기업의 채산성은 급속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중국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과정에서 두 가지가 하나 있다. 하나는 외국 기업에서 적대 감정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것도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이 원산지 고관세에서 네. 작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25%의 고율의 그 관세를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규정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산지가 이렇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뭐냐 25%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자 지금 중국에 들어갔던 이러한 한국이라든가 외국 기업 입장에선 이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원산지를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베트남이나 인도 쪽, 인도네시아 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중국 내부적으로 고임금, 고세금, 보호부동산값, 고교육, 고역차별 이 문제가 오준 거고 미국과 마찰 과정에서 고관세를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원산지 규정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피우는 것도 기업은 뭐냐 해외 이전하면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이게 육중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라든가 이런 들어갔던 외국 기업이 한국의 롯데그룹도 이미 중국에서 되고 삼성전자도 미국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LG전자도 우리 창원으로 오고 현대자동차도 미국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 중국 내를 줄줄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중 마찰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증시도 이런 구조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 증시는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네. 시계열상에 중국에서 어떤 상향을 갖고 있느냐 주가 흐름과 하나의 차별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이전에는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공작으로 인식되고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중국 아니냐. 그래서 올해 1, 4분기 이전에는 중국만 외치고 중국 진출하고 이런 친중국만 외치면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네. 올해 1분기를 그 기점으로 해서 이 틀이 깨지기 시작했다. 좀 더 길게 보면 자 미중 간 마찰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서부터 되는데요. 친중국 외치길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하나의 이렇게 행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2분기에서부터는 중국을 외칠수록 주가가 떨어지는.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을 외칠수록 주가가 올라갔는데 네. 지금은 2분기에서부터는 중국을 외칠수록 주가가 떨어지는. 거꾸로 중국을 떠나겠다 해서 탈중국을 외칠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중국에서 이전시키겠다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미중 간 마찰이 장기화되는 상태에서 중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것이 뭐냐 증시에서도 경기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 증시니까 그대로 미중 간 마찰의 장기화 모습이 중국의 구조 변화로 이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증시에서 과거의 친중국 주가 상승에서 지금은 탈중국 주가 상승 이런 흐름으로 변했던 것은 사실 중국의 증시에서 보면 그때마다 주가 외국인의 모순직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변동성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외국 자본들은 계속해서 떠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 내에 이렇게 외국 자본이 떠나가는 상황은 또 하나의 미중 마찰이다 해서 달러계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지고 있다. 네. 중국이 차이나머니를 중국 부동산이라든가 자산업종에서 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달러계 자금도 중국에서 빨리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달러계 자금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 달러계 자금은 국제금리에서 그 주도력 역할을 감안해 볼 때 여타의 한국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도 이렇게 증시 자금이라든가 똑같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4월 달에 중국이 MSCI 이머징 마켓에 편입돼 있다. 확대 비율이 5에서 20% 올라간다. 한국에서 최소 14조, 최대 20조까지 빠진다 하는 게 국내 증권사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 주식을 많이 취했습니다는 자, 오히려
한국계 자본들은 그렇게 이탈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한일 보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증시에서 이탈해야 돼도 원화 표시 국채 시장으로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그렇게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환율이 1180원에서 그렇게 안정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갭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자, 오히려 중국에서 탈중국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기업들도 탈중국화가 되고 있고 달러 역시나 외국인 자금 역시나 대거 이탈하면서 중국 인민은행이 긴급적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유동성 지원 계속해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한계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은 경제가 이렇게 떨어지면요 차별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잘 되는 적 우리가 보면 부동산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지방은 더 안 좋고 그래도 강남은 버티게 되는 거거든요. 안 좋으면 핵심 지역으로 코어 현상으로 거긴 버티고 안 좋은 생은 더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결국 중국이 뭐냐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죠. 중국이 뭐냐 국가 채무가 기업 채무 포함해서 GDP에 대해서 270% 경우에 따른 300%까지 된다. 세계 최고다. 근데 네. 중국의 기업은 한국 가계 부채가 많은 데에서 중국은 기업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도가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게 부도 석출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한계점이 되죠. 자, 네몬고 마시ong 같은 것은 지금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금으로 고객의 인출 요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인민은행이 2분기에도 계속해서 지방의 이렇게 은행을 국유와 함께 돈을 공급하는데요. 왜 국유화 조치가 되느냐 하면 돈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 돈을 공급하는 것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국유화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6.2% 됐지만 중국의 핵심인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제조업이 안 좋으면 수출도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제조업이 안 좋으냐 하면 중국의 지방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전통적인 중국의 제조업이 있다. 왜냐? 네. 도시 중견에서 환경 문제라든가 뭔가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미개 진출하는 미개 수입하는 저가 이렇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전부 지방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방이 뱅크런 사태에서 제조업에 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다 보니까 자, 2분기 성장률 6.2% 나왔습니다는 예상치에 부합됐다 해도 중국의 핵심 축인 수출과 제조업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방의 제조업이 자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결국 지방의 제조업들이 안 되고 거기에 연구돼서 중국의 수출 상품이 아직도 저가 수출 상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골치 아픈 병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소득의 양극화가 심한데요. 중국이 고관세에 대해서 때리더라도 자 어쩔 수 없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수출품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미중간 마찰이 잠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복관세 문제가 효과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의 그 지방일수록 사실상 이렇게 유동성 공급하더라도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서 지방의 중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전부 그쪽으로 이전했는데요. 여기에 네. 자금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시진핑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동성 공급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내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메리츠 같은 경우는 올해는 2번, 얼마 안 남았죠. 뭐 올해 2번이면 이제 6개월뿐이 안 남은 겁니다. 6개월에 네. 중국에서 보면 기준금리 2번 떨어지는 건 굉장히 중국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년은 1번 정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런 예서 자꾸 이런 거 강도 있는 조치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2분기에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프라 확충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대대적인 재정 정책이 좀 효과가 굉장히 미약했다라는 평도 나오던데 왜 그런 겁니까? 중국은 재정 지출 통해서 그동안 금융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경기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는 네. 열차례 걸쳐서 경기 부양할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국이 3월 달에 목표 성장률 떨어진과 함께 그 목표 성장률도요. 0.5%포인트는 대단히 크게 떨어뜨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목표 성장률 떨어뜨린 석에 목표 성장률에 부합됐다 해서 중국 경제가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표 성장을 왕창 틀어놓고 거기에 성장률에 부합됐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금융 완화 정책이 한계를 못하 보니까 대규모 인프라 확충 계획을 펴서 재정 지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근데 재정 지출 계획은 통화 정책과 달리 중국은 시차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재정 지출은 문제를 발생시켜서 이 정책 당국에서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승인을 거치기까지 내부 시차, 행정 시차, 어드미니션 타임렉이라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렇게 국민들이 반응하기까지는 또 외부 시차, 집행 시차, 임플리멘테이션 타임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차 문제인데요. 중국은 기획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뭐냐 재정 계획을 하면 중국에서 그냥 확정만 시키면 됩니다. 네. 우리에서 뭐냐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지출 계획이 세울 때 무슨 뭐냐 추경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잡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에서 잡아두면 그게 내부 시차입니다. 내부 시차. 근데 중국은 기획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결정하면 결정하는 겁니다. 네. 내부 시차도 없고. 자, 그다음에 외부 시차 같은 경우에는 결정했어. 그러면 모두가 따라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시차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인프라 확장 계획이 딱 발표되면 2분기에 첫 분기에 어떤 쪽의 모습을 나오느냐 이 문제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선 시진핑 입장에서는 재정 정책까지 대규모 인프라 계획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2분기 성장률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최소한 6.4% 정도는 유지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대적인 인프라 계획 속에 6.2%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도 국가 채무가 세계에서 270%, 300%에 달할 만큼 높다. 그리고 뭐냐 경기도 둔화는 재정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어떻게 되느냐 중국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2분기에 네. 적자 국채 계획가 났던 겁니다. 그 적자 국채하면 자 시청자 여러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국채 발행 물량이 그만큼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 국채 발행 물량이 나오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반비례 관계에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자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수요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냐 금리 코스트가 증가해서 소비 떨어져 그다음에 투자 떨어져. 특히 경기 부양 효과 했던 투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떨어진다. 그다음 이게 전형적인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입니다. 구축 네. 효과입니다. 정부 사이에서 공공 수요 증대해서 재정들을 했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민간 사이드에서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는 그래서 총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 이런 것이 크라우딩 아파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뭐냐 떠나가는 외국과 이런 기업도 잡는 거죠. 여기서 네. 떠나가는 이게 중국은 빼쓰겠습니다. 왜 저기 중국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떠나가는 외국 기업을 달래기에 이렇게 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사드 배치 보복으로 인해서 지금 뭐냐 중국에 거의 쫓아냈던 실력이 네. 롯데입니다. 근데 너무나 급하길래 롯데그룹도 다시 오라고 선출하지 않습니까? 롯데가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진핑 국가주석이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크게 당황하는 상황에서 네. 사드 배치에서 미중간 마찰의 상징격이 든 롯데그룹도 사실상 뭐냐 이렇게 다시 오라는 이런 쪽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중국이 급했으면 이렇게 떠나가라고 했던 롯데그룹도 다시 오라고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롯데그룹 얘기하면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사실상 위에 이렇게 보면 중국의 성장률 6.2%에서 27년 만에 최저치다 하면서 옆에 신동빈 회장이 딱 이렇게 해서 첫 나오는데요. 여기 뒤쪽에 배경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이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주 당황하죠.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사실상 쫓겨냈던 그룹이 롯데그룹입니다. 네. 신동빈 회장이 활짝 웃었죠. 아마 지금 이 신동빈 회장이 한일 경제 보복해서 중재 역할이 강하게 보상되는 상태에서 사실상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가장 활짝 웃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당신의 뜻대로 글로벌 경영을 하는 상태에서 뒤늦게 뭐냐 굳건히 버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네. 여러 사람이 손길을 쓰는 러브컷을 보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롯데그룹은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에서 중국이 사실상 그렇게 한한역의 원본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롯데그룹입니다. 네. 제가 연이 있어서 중국의 그 칭다오 대학 이렇게 이제 강의 이렇게 나가 이렇게 보면 그때도 청도 이런 데서 롯데그룹이 무척 많이 한국판 롯데월드라 이렇게 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투자해놓고 전부 이 롯데그룹이 철수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롯데그룹이 철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중소기업들도 거기에 계획에 맞춰서 들어갔던 것도 다 철수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부대를 네. 맞았거든요. 현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 치중한 상태에서 중국에 이렇게 우리가 대외정책 기조하는 상태에서 여전히 롯데그룹도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환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자 신동빈 회장이 이렇게 세계 글로벌 추세에 주춤하지 않고 그런 문제 주춤하지 않고 글로벌 추세 되는 상태에서
자, 지난번 한국경제신문의 TV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 내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1천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상 한 변도 일면식이 없었던 신동빈 회장을 그것도 백악관의 핵심적인 부에서 3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네. 세계 경제 모습입니다. 그 신동빈 회장이 우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더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동빈 회장 같은 미중 마찰의 상징격이 돼서 신동빈 회장을 불러들이면 회색이 되는 거고 미국. 네. 또 불러들이지 않고 쫓겨냈던 것이 중국 경제 어렵다 보니까 자 중국 경제가 얼마나 급한지 다른 요인도 있긴 합니다는 내몰았던 쫓아냈던 롯데그룹의 바지자랑까지 이렇게 잡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지금의 중국 경제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보복 속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강쪽으로 가는데요. 지금 보면 롯데그룹은 일본 내에서도 연고가 많은 상태이고 아마 네. 가장 일본 재계 입장에서는 가장 아마 네트워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 신동빈 회장을 한일 경제 보복의 최악의 상황을 치닫는 상태에서 오히려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의 중재 역할보다는 신동빈 회장의 활용을 해서 이게 기업인한테 활용한다는 것은 좀 어배가 있습니다는 신동빈 회장을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재 역할을 했다면 한일 간의 경제 보복 문제는 자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업을 이렇게 전면에 대해서 할 때는 다른 롯데 연구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먼 날 회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동빈 회장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불러서 사실상 일본에 구축해 놓던 재계라든가 뭔가 여기에서 중재 역할을 통해서 한일 간 보복 문제도 풀어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모처럼 신동빈 회장까지 활짝 웃으셨죠? 정 PD 신동빈 회장을 보여주시고 활짝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러브콜,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을 받아 한일 경제 보복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는 신동빈 회장을 좀 이렇게 러브콜을 좀 하셔서 한일 간의 이렇게 경제 보복에 일본의 지금 기업의 유대한 이런 아주 깊은 유대한 관계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어느 대책, WTO 제소라든가 국산화 정책이라든가 이건 먼 미래입니다. 먼 미래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실까요? 네, 중국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환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모든 재테크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준다 이런 환상에서는 이미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깨지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 경제를 좀 신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된다. 네. 이제 경제 대국이 된 상태에서 미국과 하는 상태에서는 과거처럼 이렇게 뜻하지 않는 돈을 벌어주는 이런 모습은 벌어지지 않겠다. 왜냐? 그만큼 G2 국가가 되는 상태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일일이 감시받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눈먼 돈이 벌어지는 시대는 지났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죠. 작년에 그 연말에 중국이 그 그린슛 된다 해서 중국의 주식에 대해서 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52주 보면 바로 작년 말에 2464, 이게 1월 4일에 기록했는데요. 그때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국 주식 그린슛 되니까 중국 주식 사세요 하는데요. 사실상 이런 데서 올해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식 한 번 정도 트레이딩 가치 팔아주십사 하는데요. 이때 중국이 사실 2464에서 이게 아마 올해 1월 4일 거입니다. 이렇게 기억으로 보면. 근데 이게 3270 이렇게 여기 네. 한 4월 17일, 4월 아마 중순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요때 20% 이상 상승했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처분해다 하는데요. 이때 중국이 MSCI에 편입돼 있다. 그다음에 5월 10일 날 보복 관세 문제를 부각하기 전에는 미중 간의 타결이 한다 해서 중국 주식을 추천했던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중국 주식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처분해달라 이렇게 해서 혹시나 중국 주식 사라 그랬을 때 그 증권사에서 미스매칭 됐던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익을 실현했느냐 다시 샀느냐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재테크 명암이 갈렸다. 왜냐? 그 위에 중국이 여기 이제 정확한 수치가 나오네요. 4월 12일 3,270에서 네. 7월 15일 날 어제 2,942까지 갔습니다. 한때는 2,800까지 있습니다. 어제까지 기준합니다. 11% 급락했습니다. 11%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추세 자체가 11% 급락했을 뿐만 아니라 디폴트가 발생해서 상장 폐지되는
이러하면서 그 상장 폐지의 주식을 샀던 이렇게 중국 주식 샀던 사람이 원금 손실까지 발생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히려 미국의 주식에서 달러 표시 미국 달러를 사려는 게 아닙니다. 달러를 직접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돈 벌지 않습니다. 달러 표시 금융 상품을 사라. 그래서 미국의 3인당이 있죠. 달러 표시 미국의 국채. 네. 뭐 당연하게 달러 표시인데 되게 일부러 달러 표시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사라. 미국의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국채 가격이 올랐으니까 미국의 국채 산 사람이 굉장히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미국의 주식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여기에 뭐냐 $1까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주식이 가장 꽃을 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뭐냐 2분기에 가장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했던 것이 미국의 크라우딩 ETF 상품입니다. 네. 지금 이게 가장 꽃을 피우고 자금이 많이 빨려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중국 주식보다는 4월 이후에는 미국의 3인방, 미국의 국채, 미국의 주식, 미국에서 미국의 소위 빵주라든가 마가업종의 세컨드블리에 해당되는 막 뛰어오르는 이런 기업에 해당되는 묶어서 투자하는 크라우딩 ETF가 되는데요. 그런 측면이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 대해서 이제는 중국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환상에서 세계적으로 감시 체제가 되고 중국이 내부적으로 구조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채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사실 중국에 대해서 환상은 이게 깰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 쪽에서 경제 성장률 GDP가 발표가 되었죠. 이에 관련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